무조건 조달하는 시대가 되면 안 된다. 옛날엔 최소한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혁, 이은영의 이은영, 김준혁이라니까 잘. 네, 이슈 톡톡 이은영, 김준혁의 이슈 톡톡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예, 일주일 동안 바쁘셨죠? 좀 바빴습니다. 네. 우리 저 이은영 소장님과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하느냐고 바빴습니다. 네. 근데 역시 어김없이 저는 이번 주에 조금 이슈가 한가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고 이슈 대폭발이에요. 이야기할 게 오늘도 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주제를 네. 그러면 뭐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는 그쵸? 거고 다 할 수 없고 정한 지금 2차 지난재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오늘 좀 몇 가지 또 여론조사 결과랑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그 선별 지급하고 지금 맞춤형 지급이라고 바뀌었는데 선별 지급하고 그다음에 전국민 지급 이게 조금 여론조사 몇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전국민 지급이 조금 높았어요. 여론상으로는 일단 지급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6대 한 4 정도로 찬성이 높았고요. 그리고 그 선별 지급하고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사기관 거는 전국민 지급이 한 60%까지 나오는 거, 63%까지 나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는 선별 지급과 관련해서는 한 40% 정도 40%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 전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좀 낫겠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차 때는 우리가 전국민 지급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별지급, 맞춤형 지급이 나왔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통신비 지급과 돌봄지원비 이런 것들이 돌봄지원비는 뭐 두 가지 다 조금 문제들이 좀 일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불만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교수님은 그 보편 지급과 맞춤형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제가 그 지난번 그 민주당 당대표 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때 그때도 이게 이슈가 됐었죠. 네네 그랬죠. 그때 지금 2등으로 당선된 네. 염태영 예. 최고위원의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대변인을 할 때 그 대변인이라는 게 그분의 어떤 이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 또 네. 생각을 대신 전하는 건데 네. 제가 대신 전하기에 앞서 염태영 당시 최고위원 후보는 그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네. 빠르게 지급해야 하는 게 맞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 맞춤형 지급이라고 하는 내용과 달리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의 생각이었고 네. 아마도 당시에 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네.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네. 아주 기묘한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는 선별적 맞춤형 지급이고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낙연과 이재명의 일종의 대립구도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흘러갔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내부에서도 그것은 그 선별 지급과 그리고 또 이 전체 지급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지 이낙연과 이재명의 대립적 구도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일단 분열 프레임이에요. 그럼요. 예,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맞춤형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또 효과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특별 기자회견 형식이 됐겠죠.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이제 일종의 그 발표 내용, 브리핑 내용이었는데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약 한 15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외채를 굉장히 저리로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긴급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구조 비용으로 이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자면은 우리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개념으로 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상식적 측면으로 보자면은 현재 우리 정부가 올해 갖고 있는 예산을 거의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세금을 걷어서 쓸 수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을 거의 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에 썼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외채를 당겨온 거예요. 네. 그렇게 치자면은 돈이 부족한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또 고민하지 말고 외채 땡길 거 좀 더 땡겨서 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또 생각도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했던 측면도 저는 또 긍정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저도 거기에 동의했던 건 일단 속도랑 그다음에 이 선별을 구분하는데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동의를 했었거든요. 아니 저도 사실은 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염태영 당시 최고위원 후보가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뭐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 그걸 뭐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뭐 그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지사 입장에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혹은 이 사회의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당 내에서 어쨌든 당 대표의 생각과 우리가 흔히 당정청이라고 이야기할 네. 때 민주당 그리고 정부, 정부, 네. 청와대 이 당정청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이 아이가 정리가 된 거고, 그런데 언론에서 굉장히 그 악의적인 기사가 그러면 청와대와 문재인은 어디에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이 맞춤형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낙연의 어떤 독자적인 이런 주도. 이래서 정부하고 청와대는 꼼짝도 못하고 이낙연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식으로다가 기사가 나오고 그런 것으로다가 여론몰이를 해 나갔었는데, 그러나 그건 전혀 아니죠. 오늘 분명히 대통령 중심으로다가 발표가 되는 네, 것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오늘 이제 그 이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네. 빠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가령 뭐 네. 단란주점 사장이라든가 네, 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방 정부가 충분히 메꿔줄 수 그러니까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거의 상당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 경영하는 이제 영세 상인들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는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다만 저희 같은 이제 교수들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은 네. 이제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건데, 저희야 뭐 이렇게 그 공식적 공개적 이제 끊임없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죠. 많은 어려운 국민들 앞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뭐 저도 외부 강의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 아내는 네.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지금 전체가 다 지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좀 급한 곳부터 불을 좀 끄자. 그리고 사실 돈이 없다라는 이 말에 그거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그 맞춤형 선별 맞춤형 지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좀 작은 힘이지만 보태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옛날에도 뭐 이제 기근이 왔다거나 역병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나라에서 뭔가 백성들에게 뭔가를 준 적이 있었나요? 아니 당연하죠. 그랬었어요? 그럼요. 휼전이라고 하는 거 휼전. 저희 이번에 처음 받아봤잖아요. 예, 구유라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아.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재난이 생기게 되면 네. 제일 먼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국가가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네. 그래서 무슨 잔치 같은 거 된다. 다 취소합니다. 어, 그런 재난이 있었던 시절에 과거 합격한 사람들, 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3일 육아라고 해서 막 사흘 동안 막 돌아다니- 잔치하고 막 예, 이러잖아요. 잔치, 예. 이거 바로 다 못하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다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휼전을 지급을 해요. 음. 휼전을 지급하는데, 휼전이라고 하는 구유라는 돈을 말하는 거죠. 근데 네. 슐전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네. 하나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요. 아,
하나가 유상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이듬해에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보릿고개를 넘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쌀을 거두어 가지고 막 생활을 하다가 이제 봄 되면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리가 이 필 때 보리가 이제 익을 때까지 네. 그때까지 이제 좀 어렵게 되니까 그 보리가 익을 때까지를 버티기 위해서 관에다가 쌀을 빌리죠. 그걸 우리가 환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환은 되돌려줘야 된다. 가을에 쌀 생산하게 되면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환곡과 같은 형식으로다가 쌀을 갖다가 급하니까 대여해 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은행에서 이렇게 무상이든 아니면 저리로다가 기업하는 사람들 혹은 뭐 영세상인들이 돈을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네. 요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무상으로 주죠, 그죠? 네. 무상으로 주듯이 당시 조선시대 때도 무상으로 주는 슐전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절에 봉건제 사회에서도 이런 그 제도들은 존재했었어요. 이럴 때 이번 그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되는 이 과정을 볼 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관료 체계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삼국 시대부터 발달이 됐더라고요. 이 관료라는 조직 자체가.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뭔가 중앙 집중적이긴 하지만 또 지방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앙이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빈 구석들은 또 지방에서 이렇게 채워준다면 굉장히 또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네. 조선 시대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중앙 집권적 관료제 사회라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관료들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사회죠. 물론 이제 네. 관료들의 폐해는 또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너무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칼럼을 하나 쓸 때 아직까지도 중앙 집권적 관료제 사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중앙 부처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다. 네. 지방 분권 해야 된다. 이렇게도 제가 칼럼을 썼는데 그런데 어쨌든 현재 중앙 집권적 관료제 사회예요. 그리고 그 중앙 부처에 있는 공직자들 그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상당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중앙에서.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뭐 컴퓨터 하나 딱 엔터 치면은 말이죠. 쫙 올라가요. 나 쩌르르 정말 쩌르 나와갖고 이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영세상인들 입장에서 그들이 낸 세금과 네. 그리고 그들이 낸 의료보험비 이 데이터가 그대로 다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작년 거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작년엔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올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만 100%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최소한 올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4분기로 쳤을 때 2분기까지는 지금 지나온 거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그럼 2분기까지 자료를 갖다가 이미 세무서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세무서에 들어와 있는 걸 또 다시 엔터를 탁 쳐가지고 네. 자료를 쫙 뽑아서 바로 작년에 냈던 거하고 현재 걸 갖다 딱 비교를 해가지고 네. 대입을 딱 시켜야죠.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딱 낸 상태에서 바로 이제 선별 맞춤형 지급 대상자를 아주 빠르게 최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주일 안에 그 대상자를 빨리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아들일 외채부터 시작해서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돈 이런 부분들을 갖다 바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관료 체계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기재부잖아요. 당연하죠. 예. 이번에도 보니까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기 우리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홍남기 부총리, 네, 경제 네. 부총리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좀 설전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기재부가 진짜 그렇게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당연하죠.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예산 따려고 다 기재부 이제 가는데 네. 기재부 과장들이 과장, 이렇게 네, 쳐다보고 그렇다고. 뭐 안 한다고. 네네.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네. 예. 기재부에서 국장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정책을 갖다 뒤집을 수가 있어요. 진짜 대단한 권력을 아니, 갖고 있네요. 가령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공약 중에 대학 문제를 갖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원래 오늘 뭐 우리 교육 뭐 이야기도 하자고 뭐 네, 잠깐 못해, 했었었는데 못하네. 예. 공영형 사립대학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공영형 사립대학과 관련해서 그거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다 날아간 겁니다.
기재부가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네. 대통령의 어떤 철학 이것을 갖다가 다 담보해내느냐? 물론 다 담보한다는 건 말도 안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좀 거친 표현으로 배째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재부에다가 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기재부가 잘라버리면은 뭐 그냥 안 되는 거죠. 기재부가 새롭게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한 혁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도 말이죠. 네. 정부가 그때는 지금 어디서 돈을 호조에서 하는 거죠, 아, 당연히. 호조. 네. 똑같아요, 지금하고. 아, 똑같이 세금을 다 걷습니다. 네. 세금을 거두면 호조가 그 세금을 다 받아가지고 1년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방비 네. 그리고 저기 뭐 관료들 급여비 네. 월급 네. 그리고 나서 뭐 그 복지 예산 출전비 뭐 이런 그렇고 거 혈전도 거기서 다 정리. 다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이게 다 네. 당시에도.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돈을 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도 네. 1년 예산이 쭉쭉쭉 나가는데 쓰다가 보면은 돈이 모자란데 긴급 재난 구호금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군대는 군영 안에 이제 군대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무기를 보수하거나 급여를 주거나 뭐 등등등과 관련해서 군대가 땅이 제일 많아요. 예전에는. 아, 예전에는요? 예. 그래서 그 둔전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식량을 그 군량미를 아주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 이것을 빌려다가 네.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기재부가 지금 한국은행에 있는 돈을 다 쓸 수는 없으나 네. 그러나 급할 때 바로 이제 여기 우리나라 은행이 특히나 한국은행, 외환은행 또 뭐 산업은행 이런 데서는 외채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그 쭉 정리해 놓은 돈들이 다 있어요. 언제 갚아야 되고 언제 갚아야 되고 언제 갚아야 되고 그 YS 때 환난이 일어난 것이 네.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정부가 통계를 내지 않았거든요. 아, 그 이전까지는 그 YS 정부 이전까지는 그 기업들이든 정부든 외채를 갖게 되면은 다 기록을 해놔 가지고 언제 얼마 갚아야 되고 언제 갚아야 되고 이걸 다 했는데 이걸 안 해놓은 거야. 자율권에 맡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 빌린 걸 쉬쉬해서 했는데 하면서 다 자율로 해. 그렇죠. 그래서 당시 딱 정부는 자기네들 것만 갚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이 빌린 돈들이 다 동시에 몰려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DJ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나 외환은행이나 그 산업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은 통계 내용들이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얼마고 그리고 그 나가야 될 돈이 얼마고 이걸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아래에 있는 그 비용들을 갖다가 외채를 빌리는 건 빌리는 거지만 좀 적게 빌리고 우리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공무원들이 편애하려고 기존에 하니까. 해왔던 걸 그대로 답습을 그러면 하는 자기네들 이런 거 하면 거죠.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빌리고 세금은 국민들 세금으로 또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세금 뭐 매년 거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는 이제 과감하게 좀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급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이런 환란이라든가 재난이 나날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럴 왜 것 그러냐면 같아요. 지구 온난화, 기후 이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럼 이 부분 해결할 건 뭐냐?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가냐? 국방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방비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국방비가 계속 늘어나. 왜 그러냐면 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한계가 보수 세력들의 이런 뭐 남북 관계 문제니 뭐 막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위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국방비를 더 늘리거든요. 이거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차단하고 네. 어쨌든 우리가 남북이 계속 화해하고 하면은 그래 미군들 자꾸 트럼프는 지금 제 생각인데 뭐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네.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이 꿈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그 미군 주둔비를 막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거는 미군 철수시키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근데 우리 보수 세력들 눈치 보느냐고 그냥 더 돈 많이 주면서 막 그러고 있는 네. 거거든.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반 정도 그래 데리고 가.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줄이고 남북관계 협의해가지고 너네도 얼마 줄이고 우리도 얼마 줄이고 하자. 김정은도 지금 트럼프하고 맞춰가지고 네.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제 보스워스인가 그 미국 그 언론인이 저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 25통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친해 한음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미사일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듯이 우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방비를 줄임으로써 네. 그 비용을 재난지원금의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확보를 하는 것들이 어떨까라고 하는 제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 기재부가 사실 뭐 기재부만 나라를 위하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다 나라를 위한 집단인데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개혁, 국방 예산을 좀 줄여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선별 지급할 때 이제 그 기준을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징수책에 관련한 개혁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세청이 다른 외국의 이제 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국세청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기관 내 빅3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국세청장, 검찰청장, 네. 경찰청장. 경찰청장. 그런데 청이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기재부가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국세청의 그 인력들은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행시 출신자들 중에 최고 엘리트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의 그 인력들이 규모가 그런 작긴 하지만 지금 인력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데이터로 하는 시대인데 우리 네, 데이터 얘기- 소장님이시잖아요. 예. 일당만 하시잖아요. 일당만. 예.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 개혁을 통해서 징수체계도 좀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네. 말씀이시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게 추미애 장관 이거 상식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이거 국력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정말 맞다고 낭비예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이야기 중에 상해 임시정부의 기본권 관련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8.15 그 이제 축사 때 네, 경축사 때 때. 그때 헌법 10조 행복 추구권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음. 그런데 언론에서 별로 많이 다루지 안 안 다뤘어요. 다뤘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자살률 1위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부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네. 나라인데 제일 행복하죠. 일위. 네. 코스타리카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뭐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GNP 한 9,000달러에서 10,00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코스타리카 굉장히 그 옆에 뭐 니카라과,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 틈바구니에 끼워서 굉장히 힘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 추구권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왜? 네. 군대가 없거든. 군대 없어서 군대 비용으로 그런 걸 쓰는 거고 우리 북유럽 보세요. 다 행복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바로 이 나라들은 일찍부터 행복 추구권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유럽은 행복 추구권을 갖다가 가장 높이 평가해요. 저는 제가 감히 예견하건대 네. 다음 대선에서 바로 이제 행복 추구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할 거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 행복 추구권의 가장 기본은 뭐냐? 네. 바로 기본권이라고도 생각이 기본권. 좀 듭니다. 네. 근데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되었지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그 기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 기본권이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됐고 뭐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은 많은 정치인들이 또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원조는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상해 임시정부가 10조가 있었는데 그중에 네. 5조가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지금 이제 현재 정치인들이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좀 매우 부족하고 역사적 기반이 상당히 부족하다. 네. 이미 100년 전에 상해 임정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임정 요인들이 이 기본권을 생각한 거예요. 의료 100%
기본권. 기본권. 네. 교통 예. 100% 기본권. 교통도 기본권이에요? 그럼요. 예. 어. 그리고 주거 문제까지.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예.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국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거죠. 네. 이게. 네. 우리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게 바로 불공정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아니, 강남에 사는 학생들하고 제가 사는 수원에 사는 학생들 혹은 또 지방에 사는 학생들 이게 공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공정하지가 않고 그리고 대학 졸업한 이후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네. 취업을 하는 등등등등 계속 진짜 이어져요. 아빠 네. 찬스, 엄마 찬스를 쓰는 사람들이 누군데 네. 저희처럼 뭐 저는 대학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초등학교 교사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찬스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하늘에서 내려와서 뭘 써야 되는데. 네. 그 책에서 봤어요. 예. 네. 우리 뭐 어머니도 뭐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었고 네. 선한 분이에요. 그냥 선한 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불공정한 시대로 가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국가가 행복 추구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들을 교통과 의료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는 그나마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막 해서 평생 요만한 단칸방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시절에 어떤 형식이든지 네. 이렇게 마련해 주려고 한다면은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장관, 예. 또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 요즘 김어준 뉴스공장이 뭐 대세인데 보니까 네. 뭐 중요한 사람들은 다 거기 나가서 이야기해. 우리 서울의 소리 와서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수도권 내에 굉장히 많은 이제 3만 호 이상의 네. 그 주택을 좀 공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그 행복 추구권 우리의 아까 상해 임정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까지 하려면은 최소 그 이런 주거 공간을 새로 만드는 신도시에 바로 일자리를 같이 연계해서 네. 함께 만들어주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 예. 그 정책의 행복이 정책의 목표의 행복이 들어간 지가 좀 얼마 안 됐어요. 한 4, 5년 전부터인가 네. 일부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부터 정책의 목표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해 임시정부 때 벌써 이게 행복 추구권을 넣고 거기 안에 의료, 교통, 교육, 주거 4개가 들어갔다라는 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있다는 예, 게 예. 지금 굉장히 좀 놀랍고 사실 저는 기본권이라 할 때 먹고 자고 입고 쓰고 그래서 먹는 부분에 대한 게 뭔가 들어가 있었나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모든 중요한 요소에 대한 그 행복 추구권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권이 곧 행복 추구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더 높은 것이 이제 행복 추구권이죠. 그런 네.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행복 추구권에 대한 그 공개적인 말씀은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데 그런 그 대통령의 의지를 갖다가 뭐 언론도 무식하니까 뭐 잘 모르는 거고 네. 또 상당수의 정치인들도 그게 뭔가 또 그러고 있는 거고 또 많은 국민들은 그런 공부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만은 이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들 이거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비 이번에 2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약간 그러면 행복 추구권을 좀 이제 재난지원금에서는 전체를 다 못 주다 보니까 그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좀 그런 메꾸는 걸로 이해를 하면 이해를 좋죠. 하면 네, 될까요? 네. 예. 예, 오늘 이제 2가지 주제 가지고 지금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거 댓글창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배터리가 나와버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지금 예. 댓글창을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오늘 그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비리 의혹. 아, 근데 이건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참 맞지가 예, 않는 좀 것 뭐 같아요. 수정하면 되죠, 뭐. 네. 예, 예. 그리고는 이 내용과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급.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행복권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국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과 아주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네네.
그 오늘 몇 분 정도 들어와서 보셨어요? 오늘 한 250여 분? 250여 분? 네네네. 예. 네, 예. 지난번에는 혹 광고를 안 했는데 많이 들어오시고 오늘은 아니, 조금 했더니 주제에 따라서 그렇구나. 주제를 우리가 잘 잡아야 그렇군요. 근데 뭐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네.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이게 사실 지금 이슈긴 이슈인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민생 이슈는 아니에요. 네, 네. 예,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한 이게 체감도는 굉장히 높긴 하지만 지금 전체 지금 자영업자 관련한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좀 빨리 좀 정리가 되고 좀 경제에만 좀 올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또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예. 사실은 예. 우리가 너무 이 시청률에 의식하게 되면은 예, 그러다 그럼- 보면은 뭐 그렇죠. 자꾸 막 그냥 이렇게 세게 나가거든요. 어제 제가 그 김용민 TV에 히스토리 하는데 네네. 어제 한 3,500명쯤 들어왔더라고요. 예. 근데 동시대에 이동영 그 하는데 2만 명 들어왔어요. 근데 예, 거기 이제 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막 좀 더 막 노골적인 이야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우리도 그런 이슈에 자꾸 이제 막 생각해가지고 뭔가 막 이제 막 매력적이고 짜릿하고 막 이런 걸로 찾다 보면은 오히려 그 주요한 이슈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차 더 많은 이은영과 김준혁의 이슈 톡톡이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이게 국민들이 생활 이슈 중에서도 이 정책 이슈에 많이 좀 민감해지시기를 좀 바라고 우리 역할이 그걸 좀 관심도를 높이고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네. 잘 하게 해드려서 또 정부가 하는 활동이 좀 널리 알려지는 정부가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잖아요. 저는 요즘 들어와서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네. 우리 같은 그런 이 유튜버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갖다 발전시키고 이 정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해석해 주시면 아니 또 진짜로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사실 국회의원들은 또 그 제도적 틀어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또 적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열심히 네. 잘 한다. 그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고마- 마쳐야 되나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